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혹시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한 숟가락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또는 두부를 드신 뒤에 몸에 좋다는 이유로 꿀물을 한 잔 더 드시는 분 계신가요? 잠시만요. 그 손에 있는 꿀병을 내려놓으시고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후 한국인 가운데 약 73%가 본인의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고 믿고 계셨지만 실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중 거의 절반이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한 잔의 꿀물이 어쩌면 우리 신장을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솔직히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잠깐 이게 진짜 맞나 하고 두 번, 세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꿀이 문제가 아니에요. 꿀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꿀을 드시는 그 방법, 그 시간, 그 조합에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밑이 부어 있고 신발을 신을 때 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고 밤에는 두 번, 세 번씩 화장실을 가시고 소변의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셨던 적이요. 이 네 가지 신호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들 봐주느라, 정작 본인 몸은 뒷전이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5가지 잘못된 방법, 그리고 반대로 신장을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는 3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재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평범한 식탁 위에서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1시간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의 10년, 20년 여러분의 신장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더 오래 뛰어놀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고 싶으시다면, 또래 중에서 가장 정정하신 분으로 남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큰 줄기는 모두 10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이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가? 둘째, 꿀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그 이유. 셋째부터 7째까지는 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5가지 습관입니다. 그리고 8째는 꿀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의 이야기. 9째는 꿀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3가지 좋은 방법. 마지막 10째는 실제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장 이야기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거 소변 만드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약 180리터에 가까운 혈액이 신장을 거쳐 지나갑니다. 180리터. 감이 잘 안 오시죠? 생수 큰 병으로 90병이 넘는 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매일 거르고 또 거르고 노폐물은 빼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과 미네랄은 다시 가져오고 이 정교한 일을 신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수기가 한 가지 안타까운 특징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도 잘 티를 안 낸다는 점이에요.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약 68% 이상 손상된 후에야 비로소 환자가 분명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신장이 절반 넘게 망가질 때까지 우리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는 장기예요. 조용히 지쳐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이영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퇴직 후에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짜지 않게 기름기 없이 깔끔하게 드셨어요. 이웃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아유, 영희 씨,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이런 말씀 자주 들으셨대요. 그런데 1년 전쯤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시는데 눈이 좀 부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하고 넘기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도 부기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밤에 화장실을 2번, 3번씩 가시게 됐어요. 예전에는 한 번 자면 푹 자던 분이셨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 하시면서 또 그냥 넘기셨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신호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시는데 거품이 마치 맥주 거품처럼 일어나서 한참을 안 사라지더래요. 그제서야 이건 좀 이상한데 하셔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이미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아주 늦지는 않은 시점에 발견되어서 지금은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천천히 안정을 되찾고 계십니다. 이영희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산책하고 짜게 안 먹고 기름진 거 안 먹고 그런데 왜 신장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분의 하루 식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드시고 두부를 부드럽게 데워서 식사로 드신 다음 다시 꿀물을 한 잔 더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잠 잘 오라고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더 드셨어요. 하루에 꿀물만 3잔, 그것도 신장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방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믿고 시작한 그 작은 습관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우리 몸 깊은 곳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꿀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다음 이야기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자, 2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과 설탕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꿀도 설탕도 그게 그거지. 둘 다 단 거잖아. 이렇게요.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흰 설탕은요,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거의 다 사라진 말 그대로 단맛만 남은 물질입니다. 마치 깨끗하게 씻어서 알맹이만 남긴 쌀 같은 거예요. 반면에 꿀은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단순히 단 게 아니라 그 안에 효소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 자료를 보면 천연꿀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신장의 구조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한쪽 신장에 약 100만 개 이상이 들어있어요. 이 사구체 하나하나가 다 가느다란 혈관 다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이게 신장 노화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꿀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잘 사용하면 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꿀은 신장 정수기의 필터를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꿀은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예요.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꿀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열에 매우 약합니다. 둘째, 꿀의 당분은 흡수가 빠릅니다. 셋째, 꿀의 일부 성분은 다른 음식과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르시면 좋다고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조드릴게요. 꿀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드시느냐가 핵심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우리 손주들 앞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모르고 계신 5가지 잘못된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흔한 실수예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잘못된 방법입니다. 두부를 드신 직후에 바로 꿀을 드시는 습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잠깐 손 드셔보세요. 마음속으로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하고 계세요. 아, 두부도 몸에 좋고 꿀도 몸에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2배로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특히 아침 식사로 부드러운 연두부를 데워서 드신 다음에 입가심으로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왜 문제지 싶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콩물에 응고제를 넣어서 단단하게 굳혀서 만듭니다. 이때 사용되는 응고제 안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꿀 안에는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자, 두부 속의 미네랄과 꿀 속의 유기산이 우리 몸 안, 특히 위장 안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덩어리 형태로 뭉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기죠. 비슷한 원리예요. 이 덩어리가 1번, 2번 생기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게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덩어리가 장 안에 머무르면서 분해가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어요?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거르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부담을 신장이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단단한 식물성 단백질과 농축 당분을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섭취하는 식습관이만 60세 이상 성인의 신장, 사구체 여과율을 평균보다 약 12% 정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12%. 작은 숫자 같으시죠? 그런데 이게 매년 누적되면 5년, 10년 지났을 때 정말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례를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정숙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소에 두유와 두부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두부 반 모를 데워서 드시고 그 다음에 꼭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드셨답니다. 거의 5년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작년 봄쯤 손주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가셨는데 갑자기 발이 무거우신 거예요. 신발이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종아리가 뻐근하고요. 처음에는 아유, 그냥 많이 걸어서 그런가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양말을 벗어보니 발등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더래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깊이 안 남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부종이에요. 이분은 다행히 그 다음 주에 바로 동네 의원에 가셨고 거기서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약 38%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정숙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유, 나는 평생 짜게 먹어본 적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왜 신장이 이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매일 아침 그 꿀물 두부 조합 때문이었더라고. 그러시면서 정말 안타까워 하셨답니다. 지금 박정숙 어르신은 두부와 꿀 사이에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종은 거의 사라지셨고 신장 기능 수치도 천천히 안정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두부와 꿀 따로따로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같이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이 중요해요. 두부를 드신 후 최소 2~3시간이 지나서 꿀을 드세요. 또는 반대로 꿀을 먼저 드시고 한참 뒤에 두부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간격 하나가 우리 신장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잘못된 방법, 두부와 꿀 조합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드시고 계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러신 거니까요. 오늘부터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2번째 잘못된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시는 그 습관입니다. 들으시면 이거 나도 매일 하는 건데 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4번째 이야기, 2번째 잘못된 방법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 그리고 꿀물을 드신 직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 이 2가지가 바로 2번째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흔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집 풍경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김이 펄펄 나는 그 뜨거운 물에 꿀을 한 숟가락 풍덩 넣고 휘휘 저어서 호로록 마시고 잠을 깨우려고 그 위에 또 진한 커피 한 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표준 아침 풍경 아닌가요? 저도 어머니 댁에 가면 그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 풍경 안에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2가지 함정이 숨어 있어요. 먼저 온도 이야기부터 차분하게 해드릴게요. 꿀은 단순히 단 게 아니라 살아있는 효소를 품고 있는 자연식품입니다. 이 효소들이 우리 몸에 이로운 일을 해주는데요. 이 친구들이 열에 정말 약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 온도가 약 6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 효소들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60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손을 댔을 때 뜨거 하고 바로 떼게 되는 그 정도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펄펄 끓는 물에 타는 순간 사실 꿀이 가지고 있던 보물 같은 효소는 거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효과가 좀 줄어드는 정도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환경의학 자료를 보면 꿀이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변성될 때 우리 몸이 처리해야 할 부담스러운 부산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산물의 양은 작아요. 한 컵 마신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한 달, 1년, 5년, 10년 이게 누적되면 신장에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루 종일 우리 혈액을 거르느라 쉴 틈 없는 신장에게 우리가 매일 아침 작은 짐을 하나씩 더 얹어드리는 셈이에요. 자, 그럼 2번째 함정인 커피 이야기로 가볼까요? 꿀물을 드신 직후에 커피를 바로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우리 몸 안에서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신장은 방금 들어온 꿀의 당분과 미세 성분을 처리하느라 분주합니다. 둘째, 그 직후에 들어온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켜요. 즉, 몸의 수분을 바깥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 신장은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노폐물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작 수분은 빠져나가고 처리할 일은 늘어나는 이상한 상황에 놓입니다. 비유하자면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페인은 신장 내부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높입니다. 이 압력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일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점점 예민해지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품소변 또는 야간뇨라고 부르는 작은 신호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꿀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세요.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따뜻하지만 뜨겁지는 않다고 느껴지는 그 정도, 약 4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꿀물과 커피 사이에 최소 1시간, 가능하시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셋째, 꿀물을 드신 후에 따뜻한 보리차나 그냥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더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7세 윤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정말 부지런하게 사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꿀물 한 잔, 그리고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 이 두 가지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 습관이셨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가시면 소변에 거품이 한가득이고 밤에 자다가도 2~3번씩 깨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립선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답니다. 남자 어르신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뚝 떨어진 게 발견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하시면서 가장 의심되는 게 뭐냐고 여쭤보셨대요. 그때 윤재호 어르신은 글쎄요,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짜게 먹지도 않는데 하셨대요. 그런데 혹시 아침에 뜨거운 꿀물 드시고 바로 커피 드시는 습관 있으세요? 하니까 그건 맨날 하죠 하셨답니다.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윤재호 어르신은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서 드시고 커피는 그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야간료도 많이 줄고 신장 수치도 안정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 온도를 살짝 낮추는 것, 커피 마시는 시간을 1~2시간 미루는 것, 돈 한 푼 안 들어요.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잘못된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꿀은 60도 이하 미지근한 물에. 둘째, 꿀물 후 커피는 최소 1시간 후에. 이 2가지만 지키셔도 신장이 정말 한결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3번째 잘못된 방법은 또 다른 의외의 조합인데요. 많은 분들이 천연 보약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 그 조합입니다.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자, 5번째 이야기, 3번째 잘못된 방법입니다. 생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는 것. 이 조합 들어보셨죠? 마늘이 몸에 좋고 꿀도 좋으니까 둘이 합쳐서 먹으면 천연 보약이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인터넷에도 마늘꿀 절임, 이런 게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솔직히 마늘과 꿀 따로따로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보양식으로 드셨던 귀한 재료예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살균 효과도 있고요. 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함께 드시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생마늘을 으깨서 꿀에 그냥 푹 담가 며칠 만에 드시는 분들,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깐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생마늘을 으깨면 알리신이라는 자극성 강한 성분이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알리신은 살균력이 정말 강한 친구예요. 너무 강해서 위장 점막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됩니다. 빈속에 생마늘 한쪽 그냥 드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가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알리신의 자극성 때문입니다. 이 자극성이 꿀과 만나면 흥미롭게도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이 알리신을 더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데 그 흡수가 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면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신장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요.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그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혈액순환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위장으로 피를 더 많이 보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공복에 이걸 반복하시면 신장이 충분히 일할 시간을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마늘은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도 더 많이 생기고요. 결국 그 노폐물 처리는 누가 하나요? 그렇죠. 신장이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김치찌개 식당이었는데 워낙 일이 고되시다 보니까 늘 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분이 마늘을 꿀에 담가서 매일 한 숟가락씩 드세요. 천하의 보약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임경자 어르신은 그날부터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알려주신 정확한 방법은 마늘을 통째로 꿀에 한두 달 푹 숙성시켜서 드시라는 거였는데 임경자 어르신은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으깨서 꿀에 담그고 일주일도 안 돼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으셨대요.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도 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두세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어있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됐어요. 결정적으로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품 소변을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셨더니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약 23% 정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임경자 어르신께서 이러시더래요. 내가 좋다는 거 한다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됐을까? 다행히 일찍 발견하셔서 지금은 마늘은 익혀서 드시고 꿀은 따로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난 지금 신장 수치가 천천히 회복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마늘과 꿀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마늘은 가능하면 익혀서 드세요. 살짝 찌거나 구운 마늘이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둘째, 꿀에 담가서 드실 거라면 최소 두세 달 이상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드세요. 그래야 알리신이 부드럽게 변해서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빈속에는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빨리 좋아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 몸을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 세대가 잘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잘못된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부 플러스 꿀, 뜨거운 물 플러스 꿀, 플러스 커피, 생마늘 플러스 꿀.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솔직히 저도 처음 자료를 정리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이거 하시는데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드려서 천천히 알려드렸어요. 어르신들은 알려드리면 잘 들으세요. 우리 세대가 그래요. 잘못된 걸 알면 바로 고치시는 그 솔직한 마음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로 또 다른 의외의 조합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 이야기는 특히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6번째 이야기, 4번째 잘못된 방법입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 특히 잠자기 전에요. 이 부분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거의 전 세계가 다 좋다고 알고 있는 비법 같은 거잖아요. 옛날 영화에도 보면 잠 안 오는 사람한테 따뜻한 우유 한 잔 해 그러죠. 거기에 꿀까지 넣으면 더 좋다고들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 못 주무시는 밤에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숟가락 풀어서 드시는 게 거의 만능 처방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분께 똑같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우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유 안에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의 단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당을 분해하려면 우리 몸 안에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충분합니다. 어머니 젖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효소가 점점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 중에는 성인이 되면 락타아제가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 가운데 약 78%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당 분해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78%. 거의 10분 중 8분이세요. 그러니까 우유를 드신 후에 배가 더부룩하시거나 가스가 차거나 화장실을 평소보다 자주 가시게 된다면 그건 우유가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이 유당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유에 꿀까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되지 않은 유당이 장에 머물면서 발효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가스와 함께 작은 산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꿀의 당분도 함께 머물면서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게 돼요. 결과는 가벼운 설사 또는 잦은 화장실 또는 그냥 속이 불편한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신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게 매일 밤 반복되면 신장은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충분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사장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매일 밤 12시에 일거리 가져오시잖아요. 신장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분명 이렇게 하소연했을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정태영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이분은 30년 가까이 매일 밤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게 거의 의식 같은 분이셨습니다. 잠을 깊게 주무신다고 자랑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자꾸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셨답니다. 그런데 발이 자주 부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으시고 무엇보다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슬금슬금 떨어지는 게 발견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들여다보시고 우유 플러스 꿀 조합을 의심하셨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처음에 에이, 그게 뭐가 문제냐, 평생을 그렇게 먹었는데 하셨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권유로 한 달만 끊어보시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야간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부종도 빠지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전에는 그냥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만 드시고 주무세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우유와 꿀 함께 드시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유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로. 둘째, 꿀은 우유 온도가 충분히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 셋째, 우유를 드신 후에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시거나 이 조합 자체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잠자기 직전에는 이 조합을 피하세요. 신장에게도 우리에게도 깊은 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도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세대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내 몸의 신호를 천천히 들어주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째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7번째 이야기, 5번째이자 마지막 잘못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7번째 이야기, 5번째 잘못된 방법입니다. 늦은 밤에 꿀물을 드시는 습관. 특히 잠들기 직전 30분 안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드시는 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꿀이 잠을 도와준대.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따뜻한 꿀물을 드시고 편안하게 잠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마음 솔직히 너무 이해됩니다. 하루 종일 손주 봐주시고 집안일 하시고 영감님 챙기시고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잠들기 전 그 따뜻한 한 잔이 작은 위로잖아요. 저도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는 일종의 시계가 있어요. 생체 리듬이라고 부르죠. 그 안에서 신장도 자기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일하고 밤에는 천천히 쉬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밤 10시 이후가 되면 신장의 활동량이 약 35% 정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신장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다음날 일할 준비를 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꿀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들어온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휴식 모드에서 가동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게다가 꿀에 들어있는 당분은 정말 빠르게 흡수됩니다. 다른 음식보다도 더 빨라요. 그래서 신장이 갑자기 한꺼번에 일거리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그 결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가장 흔한 게 야간뇨예요. 자다가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시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정말 떨어져요. 깊은 잠을 못 주무시니까 다음날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도 안 맑고 기분도 처지고요. 그러면 또 피곤해서 단계 당기시고 또 꿀물을 드시고 또 야간뇨,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야간뇨를 2번 이상 호소하시는 분이 약 62%인데 이분들의 수면의 질이 야간뇨가 없으신 분들에 비해 평균 41% 정도 낮다고 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신장 회복도 안 되고 신장이 회복 안 되면 또 야간뇨가 심해지고요. 정말 끊기 어려운 골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한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5년 전에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손목 관절염도 있으시고 잠도 잘 안 주무셨대요. 그래서 친구분 권유로 잠들기 직전에 따뜻한 꿀물을 드시는 습관을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좀 잘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두세 달이 지나면서 새벽 2시쯤에 한 번, 4시쯤에 또 한 번 화장실에 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깊은 잠은 거의 못 주무시고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시고요. 결국 1년이 지나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신장 기능이 약 31%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들기 전 꿀물 끊으세요 하셔서 바로 끊으셨대요. 그리고 대신에 꿀물은 아침에 한 잔만 드시는 걸로 바꾸셨어요. 한 달 만에 야간뇨가 한 번으로 줄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깨지 않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꿀 드시는 시간 정말 중요해요.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2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신 후 30분 이내. 이 시간에는 신장이 활발하게 깨어나는 시간이라서 꿀의 성분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둘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대도 몸의 순환이 안정되어 있어서 부담이 적어요. 반면에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꿀 섭취를 피하세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이내는 절대 안 됩니다. 잠은 그냥 미지근한 물 반잔이나 따뜻한 보리차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5가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짧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부와 꿀을 바로 함께. 둘째, 뜨거운 물에 꿀 타고 바로 커피. 셋째,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생마늘과 꿀. 넷째, 우유 안 받는데 우유와 꿀. 다섯째, 잠들기 직전 꿀물. 이 5가지만 조심하셔도 우리 신장이 정말 많이 편해집니다. 어떠셨어요? 혹시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고 계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부터 천천히 한 가지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꿀을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자, 8번째 이야기. 꿀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꿀을 드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방법을 떠나서 꿀 자체를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룹은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 또는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꿀이 가지고 있는 일부 미네랄, 특히 칼륨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짧게 설명드릴게요. 꿀 안에는 천연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신장이 건강할 때는 알아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안에 쌓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약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꿀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그룹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꿀은 설탕과는 분명히 다른 식품이에요. 그런데 결국 단순당이 들어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변동 자체가 신장에는 부담입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에 자꾸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드실 때 한 번에 한 숟가락 이하로 소량씩 드시고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꿀물 한 잔. 이거 당뇨 어르신들께는 정말 안 좋아요. 셋째 그룹은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입니다. 꿀은 자연식품이에요. 벌이 꽃에서 꿀을 모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꽃가루가 일부 들어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신 분, 천식이 있으신 분들 중에 꿀을 드신 후에 가려움증이나 입 안이 따끔한 느낌, 호흡이 답답한 느낌이 있으셨다면 꿀 알레르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넷째 그룹은 가장 중요한데요. 만 1세 미만의 영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주 보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입에 꿀을 발라주거나 물개 타서 먹이거나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좋은 마음에서 그러신 거였는데 지금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 1세 미만 아기에게 꿀을 드리는 건 정말 위험해요. 꿀 안에 아주 가끔 들어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균이 어른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데 면역력이 아직 안 발달한 아기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주 챙기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전해지는 옛날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꿀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만능식품은 아니에요. 내 몸 상태에 맞게, 내 가족 상황에 맞게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네 그룹에 해당되지 않으시고 앞에서 알려드린 5가지 잘못된 방법만 피하신다면 꿀은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 꿀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3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9번째 이야기. 꿀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3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이야기만 드렸으니까 이제는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차분하게 알려드릴게요. 모두 집에 있는 재료로 가능합니다.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그 방식이죠. 첫 번째 좋은 방법은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계피, 어디에서 많이 쓰시죠? 떡 만들 때, 차로 우려서 드실 때, 우리 전통 음식에 정말 자주 들어가는 향신료예요. 계피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보양약재로 활용했던 귀한 재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손발이 차가워지신 분, 추위를 유난히 타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요. 신장은 결국 혈액의 흐름과 직결된 장기예요. 혈류가 좋아지면 신장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계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안의 미세 혈관이 노화로 손상되는 걸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자, 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 정도예요. 거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시고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그러니까 4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계피는 양이 많아지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잘 저어서 아침에 일어나신 후 30분 이내에 공복으로 천천히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좋은 방법은 꿀과 레몬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레몬은 신맛이 강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의외로 약 알칼리성으로 작용합니다. 신기하죠? 이 약 알칼리성 환경은 우리 몸 안에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장과 관련해서 산성이 강해진 몸에서 노폐물이 쌓이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레몬의 강한 신맛이 부드러워지면서 마시기도 편하고 두 식품의 좋은 성분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숟가락 넣으시고 신선한 레몬을 4분의 1쪽에서 절반 쪽 정도 짜 넣으세요. 너무 시면 레몬 양을 더 줄이셔도 됩니다. 잘 저어서 아침 식사 30분 전쯤 천천히 드시면 좋아요.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 위염이 있으시미니 식도 역류가 있으신 분은 레몬 양을 정말 적게 시작하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천천히 살피면서 조절해 주세요. 세 번째 좋은 방법은 꿀과 생강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생강,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친근한 재료죠. 김장할 때도 들어가고 한약에도 들어가고 차로도 즐겨 드시고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손발이 자주 시리신 분, 감기 기운이 자주 도시는 분, 소화가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장 입장에서 보면 혈류가 좋아지면서 노폐물 처리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강을 얇게 두세 조각 정도 슬라이스해서 따뜻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그 다음에 물이 충분히 식어서 미지근해지면 그때 꿀을 한 숟가락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 끓는 물에 꿀을 직접 넣으시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꿀의 효소는 열에 약하다고요. 이 생강꿀차는 오후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저녁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무리해서 매일 다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요일을 나누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계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레몬, 금요일과 주말에는 생강.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이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을 천천히 쌓으세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신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천천히 실천하셔서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싶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는 70세 가까이 되신 한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름은 잠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보시면서 평온하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5년 전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투석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대요. 이분이 그날 진료실 나오시면서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짐이 되는 게 가장 무서우셨대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 아시잖아요. 그날부터 이분은 본인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산책은 그대로 하시되 아침 식사를 천천히 바꾸셨어요. 두부와 꿀물을 같이 드시던 걸 두부는 두부대로 드시고 꿀물은 산책 마치고 1시간 후에 드시는 걸로, 뜨겁게 끓인 물에 꿀을 타시던 걸 미지근한 물에 살살 풀어 드시는 걸로, 잠들기 전 꿀물을 끊으시고 그냥 미지근한 보리차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계피, 레몬, 생강을 번갈아 가면서 부드럽게 활용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으셨대요. 솔직히 좀 답답하셨답니다. 이거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드셨고요. 그런데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눈부기가 슬슬 빠지고
발등도 양말 자국이 깊게 남지 않게 됐어요. 밤에 화장실 가시는 횟수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받은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서 어르신, 뭐 하셨어요? 하셨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래요. 의사 선생님, 큰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 작은 거 하나씩 바꿨을 뿐이에요. 정말 그래요. 큰 비법이 아니에요. 비싼 약도 아니에요. 우리 식탁 위에 늘 있던 그 익숙한 재료들을 조금만 다르게 사용하는 그 작은 차이가 5년 뒤 우리 몸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짧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길게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차분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첫째,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절반 가까이 망가질 때까지 비명을 안 지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둘째, 꿀은 약과 독 사이에 있는 식품입니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셋째,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잘못된 방법입니다. 두부와 꿀을 바로 함께 드시지 마세요. 뜨거운 물에 꿀 타고 바로 커피 드시지 마세요.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생마늘에 꿀을 담가 며칠 만에 드시지 마세요. 우유가 안 받으시는데 우유와 꿀을 굳이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직전에 꿀물 드시지 마세요.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신장이 정말 한결 편해집니다. 넷째, 꿀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 그리고 만일세 미만 손주들, 이 네 그룹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그리고 5째, 꿀을 안전하고 도움이 되게 드시는 3가지 방법입니다. 계피와 함께, 레몬과 함께, 생강과 함께, 미지근한 물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이 3가지를 요일을 나누어서 부담 없이 이어가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아유, 나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 5가지 다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시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영상을 우리 남편한테 꼭 보여줘야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단 1가지라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가난한 시절에 자식들 키우시느라,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을 지키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늘 뒷전이셨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지킬 시간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정정하게 사시고 싶지 않으세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게 오늘 이 작은 변화 1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화면 아래에 좋아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 작은 도움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가장 인상 깊으셨던 부분이나 본인이 평소 드시던 꿀 활용법 또는 오늘부터 바꿔보고 싶은 1가지를 남겨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 중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여드려 주세요. 자식들에게도 친구분들에게도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단 1가지만이라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꿀물 드시는 시간을 살짝 옮기는 것, 물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것,
잠들기 전에 꿀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 드시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5년 뒤, 10년 뒤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